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옥동중의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이번 6-2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대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잘 하고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 다음에 그런 실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실학이 등장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제 양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게 바로 외란과 호란이었었는데 그 두 가지 길고 큰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많이 망가졌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기도 했었고 땅도 황폐해졌었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근데 조선을 이제 딱 지탱하고 있는 학문은 무슨 학이었습니까? 음,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도 일종의 이제 유학의 한 갈래니까 유학의 큰 틀은 임금한테 충성하라. 부모한테 효도하라. 형제 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뭐 꼭 지켜야 하는 유교 윤리 같은 거를 중요시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전쟁 뒤에 뒷수습해야 되는 그런 거랑은 좀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병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진짜 살기 힘든데 근데 성리학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실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집권 양반 세력의 현실 개혁 능력이 부족했어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두 가지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우리 조선이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농업을 좀 중심으로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실학자들이 있었어요. 실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농업 중심 개혁론의 특징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농촌의 현실을 이제 딱 보면은 당시에는 그 농사를 지어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라 불렀었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나중에 뭐 수확을 하면은 거기에 뭐 2분의 1, 뭐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소작농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생각을 하기를, 지금 조선의 현실은 굉장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힘든 사회다. 농부인데도 자기 땅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다 이제 토지제도 개혁이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같이 이런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신분제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문제점을 생각하기를 땅을 그냥 나눠줘도 배고프면은 그 땅을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사람은 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이익은 농가마다, 그러니까 농민들마다 영업전이라고 하는 땅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땅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게 지정을 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땅을 팔아야 되면은 영업전 말고 다른 땅을 이제 토지 매매 허용하는 걸 주장하고, 그러니까 영업전이라고 하는 땅은 계속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으로 여기서는 이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땅을 가져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일여라고 해가지고 한 땅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주변에 사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는 그 이제 농산물을 이제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약용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다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뭘 농사를 짓든 다 이제 자기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끼리 한 가지 땅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땅에서는 공동 농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같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그 이제 농작물만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좀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정조 때 이제 등용된 유능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거중기를 고안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조가 죽고 나서는 이제 유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18년 동안인가?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제 다른 학문 같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500권이 넘는 책들을 썼었죠. 그래서 굉장히 천재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일열을 정해가지고 공동으로 경작하여 블라블라 이렇게 분배를 하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촌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홍은 엄청나게 조금만 있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은 엄청나게 많았다 했잖아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급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를 간 동안에 농촌의 현실을 몸소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좀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되려면은 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일열을 이제 그 같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여전론이거든요. 이거를 제기해가지고 농민층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봤잖아요. 여기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근데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두 번째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선이 좀 더 부국강병, 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좀 더 중요시해가지고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시에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으니까 상공업을 이제 진흥하자. 그리고 당시에 청나라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을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북학파는 그 북쪽이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인 이제 그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북학파라고 부르고 이런 북학파 세력들은 총 이제 여기 책에서 다루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가 그 쌀을 주로 세금으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 상공업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건만 팔면은 돈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농업을 좀 더 중요시 여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의 상이 있었는데 그 조선 후기 때 넘어가면서 상업이 조금씩 발전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서원이 주장하기로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비판했고 이것도 이제 충분히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농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산은 선비를 말하고 농은 농사 짓는 사람, 공은 이제 수공업자, 상은 상인들. 그러니까 각자 이제 딱 보면은 선비를 제일 높은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공업, 상업 뭐 이런 식으로 나뉘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직업적인 평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양반제도를 풍자해가지고 쓴 풍자 소설이 있죠. 양반전이라던가 허생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폐의 유통과 기술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셈의 비유를 통해서 소비를 권장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이런 게 있어요. 재물은 셈과 같다. 소비를 권장해야 생산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써야지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는데, 모으고만 있으면은 전혀 돈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이면 썩는다고. 그러니까 돈은 써야 된다고 소비를 권장하게 이제 하기를 주장한 게 바로 박제가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학의 성격을 보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 것, 토지제도 그런 걸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상공업을 이제 개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성리학에 비해서. 그리고 사회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었어요. 하지만 한계점을 보면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이렇게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일단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급의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주장을 해도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귀에 들어가질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개혁을 주장했어도 유교적인 사상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가 땅 나눠주는 거 봤었을 때도 신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교적인 사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뭐 한계점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학자들의 개혁안 보면은 뭐 이런 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보면은 뭐 당시에 농업의 발달도 있었고 상품화폐 경제,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경제를 상품화폐 경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때에서 서울의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도시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청나라에서 들여온 서역과 문물도 들어왔고, 성리학의 뭐 현실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세 사람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건 질문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